첫 주제는 안철수의 길,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단일화하면서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같이 계획도 하고, 근데 인수위원장은 맡았지만 총리는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배경은 물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인이 더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자리를 비워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전 의원님은 생각하는 것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인물 등용의 공간, 룸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명목상의 말씀이죠. 정치인들의 이야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틀리고 명목상 틀리고 뭐 그런 건데 전형적으로 이제 면목상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당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이게 국민의힘이 만만한 정당이 아닙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철수 이게 인수위원장을 지난 10년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정당 안에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치를 하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지난 10년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그런 정치력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철수라면 당으로 가서 어떤 뭐 헤게모니를 잡는 것보다는 오롯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빚을 발할 수 있도록 오롯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러면 총리를 맡는 게 나았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제 생각은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당의 잘못 이유든 같아가는 이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제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우리 정치권에 아직 깨지지 않은 징크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그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만간에 깨질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의 후보가 됐던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사람은 정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거고 언젠가는 깨질 징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깨지지 않은 징크스 두 개 중에 하나가 총리 출신은 절대로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앞으로 한동안 안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김부겸 총리께서 뭐 K방역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전혀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뭐 호남 사투리로 뻘소리를 하셨는데 총리라는 자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또 방어도 하고 하다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답답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실권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총리는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청와대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정말 차기 대권의 꿈을 아직도 굳건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총리를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독배를 안 마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정치적으로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징크스라는 것은 안 깨진 징크스가 없습니다. 징크스라는 것은 깨지게끔 돼 있는 것이고 또 깨지기 때문에 징크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안 된다는 것은 더더구나 이제 가면 갈수록 총리가 헌법상에 말하자면 책임 총리제를 표현할 정도로 일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국민들께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정치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해봐야 비례대표 3분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10년 동안 이 당 저 당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창당도 하시고 탈당도 하고 뭐 또 후보 단일화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전부 이게 당내의 어떤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에 보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만약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두 분이 나 같으면 총리 맡았을 텐데 네. 아니다. 총리 맡으면 독배다. 아니 이렇게. 총리라는 자리가 물론 중요하고 대단히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것은 예. 틀림없죠. 그리고 총리를 맡게 된다면 그건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영광이고 예. 공직자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전에 왜 일단 예.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여론, 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총리는 그런 권력을 획득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는 맡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합당하는 당의 당대표를 맡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의 대답을 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에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혹시 당으로 오면 두 사람이 복잡해지니까 총리로 자꾸 밀어내는 건 아니냐라고 저희가 해석을 얼마 전에 패널들과 함께 했었는데 일단 당대표 자리도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이다. 1년 뒤니까 한참 남았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당대표 자리를 뭐 공동대표든 또는 합당하는 당에 뭐 따로 독자 대표든 여기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합당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예. 안철수 위원장은 5월 9일까지는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전에 마무리되는 합당 절차를 통해서 공동대표가 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내년 6월쯤에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지금의 당대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총선 때 그 뭐 공천이 됐던 총선 지휘를 할 수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께서는 어차피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격이잖아요. 그렇다면 호랑이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내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당에 대한 어떤 본인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를 훨씬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네이밍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이밍 그러면 안철수의 차기 대선 로드맵이 있다면 그거에 따르면 지금 서둘러서 당권 잡고 이러느니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좀 놔뒀다가 내년쯤에 가서 총선 공천을 2024년 총선 공천을 가까운 안철수계로 쫙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어쨌든 안철수의 영향력 있는 걸로 하고 호랑이를 1년 더 키워서 예. 그러면 이제 차기 대선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남이 정치하는 걸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저도 예, 정치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에서 안 보고 싶다. 예. 당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꿈꾸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안철수 위원장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위원장을 내각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에서는 당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 내각에서는 내각에서 얼굴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일단은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단일화를 했고 공동정부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까지는 어떻든 오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행보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 또는 진퇴양난의 상황,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그동안 보여줬냐 했을 때 이제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저는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총리라든지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가시밭길을 선택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는 가시밭길을 걸 만한 내공은 아직 부족하지 않냐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보수 진영의 플랫폼 정당 아닙니까? 어떤 기반 없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이거 밑줄을 그어야 되겠네요. 호랑이 굴에 고양이가 들어가는 들어간다. 그런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면 적어도 호랑이 꺼본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잡으러 들어가는데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 호랑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아먹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요거는 이제 오늘 기사 헤드라인으로. 아니 근데 방금 이제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사실은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일종의 플랫폼 정당화 되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처럼 확실한 당의 오너십, 그게 뭐 친노, 친문, 최근에 이재명계로 이어지는 확실한 오너십이 있는 정당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은 국민의힘과 큰 인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악연이 있었죠.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정치에 나서겠다고 출마한 지 몇 달 안 돼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플랫폼 정당화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에 확실한 오너십이 있으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주인 아니고서는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플랫폼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거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권이라는 거, 정말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누가 차려준 밥상을 그냥 떠먹기만 해갖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용기 있게 쟁취에 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정말 진정한 대권 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총리는 안 하겠다 했고 내각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합당하는 당으로 돌아가잖아요. 당에서 뭐 당대표를 당장 사실 합당할 때는 전당대회 없이 뭐 부칙 등에 따라서 당대표를 공동 당대표를 맡을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 체제 내에서 안철수 현재 국민의당 대표가 같이 당 활동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많은 설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좀 센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정치평론가 때 버릇을 못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패널도 못한다.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를 두고 패널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뭐 이런 둘이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일화를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가 야권에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안일화하자 이준석 대표가 이 표현은 뼈아플 것 같아요. 간보는 간일화다. 간철수 이런 표현을 이준석 대표가 대놓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거 과정 중에서 보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한 다음에
지난 5일이죠. 첫 유세 지원하는 날 이렇게 중간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있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같이 손을 붙잡은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선거 뒤에는 합당 논의를 하기 위해서 뭐 만나서 악수한 적도 있는데 저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악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사람 사이가 안 좋겠죠 지금도. 뭐 그거야 공지의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앞서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 또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립도 강하고 그 밑은 아니고 같이 안철수 대표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근데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예전에 어떤 그 오너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 정치권에서 뭐 사실상 오너다 아니면 계파의 수장이다 뭐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그 전부터 인연이 없던 분도 들어와서 대권 후보도 될 수 있는 정당이고 또 탈당을 해서 뭐 다른 당을 전전하다가도 돌아와서 당 대표가 되는 정당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위원장과 어떤 감정이 안 좋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방해를 넣을 수 있다. 아유 그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정치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용남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아니 저는 이제 긍정적인 거 아니 예전에 대선 조금- 전에야 예. 급하니까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 뭐 옥신각신 했습니다만 뭐 대선 끝나서는 더 이상 뭐 나쁠 것도 없고 예. 혹시 뭐 화해 과정이나 그런 악수를 하는 과정은 당 대표를 뵐 기회가 없어갖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희 회사 건물에 뭐 인터뷰가 있어서 오는 걸로 아, 알고 그래요?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근데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 제가 어지간해가지고는 좀 아는데요. 좀 아는데 이게 안철수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보니까 지금 정치하고 계신 여의도의 정치인들 중에서 예. 뒷것에 관한 한 킹입니다. 킹. 뒤끝 장렬. 뒷것 장렬. 뒷것에 관한 한 킹이에요. 안철수 위원장이야 저희 당에서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렇습니다. 같이. 예, 또 국회에서 또 교문위 활동도 한 2년 같이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뒷것 킹이에요. 근데 혹시 뭐 이준석 좀 뒤끝 그건 개인 싫어하는- 프라이버시라.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야 자타공인 예.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김재원 최고하고 해가지고 당 대표를 물고 늘어지면 내가 물고 늘어져 가지고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뒷것에 관한 하는 정말 압도적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같은 당 안에서 뭔가를 모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한쪽이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피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안철수 위원장이죠. 내각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장애인 단체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끝까지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난처할 상황.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물론 뭐 지방선거에서 시민들 유세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의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은 외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른바 윤핵관과 강하게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윤핵관 중에 핵관 장제원 의원의 부산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서 저렇게 뒤에 딱 사진을 걸고 저 뒷사람이 윤핵관이다. 윤핵관이 나를 흔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대척점에 있는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같이 당에 활동을 하게 되면 윤당선인의 최측근과도 거리가 좀 있고 또 안철수 대표까지 가 있다 보니까 좀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좀 뭐랄까요 당내 기반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조금 입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제가 보기엔 대선 직전에 나왔던 10% 발언입니다. 10% 차이로 이긴다. 이긴다. 그게 그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뜨악한 발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는 정말 여론조사 결과 뭐 많이 이기는 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투표장에 나와서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길 것 같지만 혹시 안 나오시면 불안합니다. 어떨지 그렇죠. 모르니 무조건 나와주세요라고. 질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러면서 한 표라도 더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투표 직전까지 지금 뭐 3표가 부족합니다. 한 예. 표가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 열고 나니까 10% 차이가 아니고 여차하면 위험할 뻔한 예. 개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당내에서 뭐 일종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선거 너무 아는 척하지 마라. 이준석 대표 똑똑한 줄 알겠지만 선거 많이 하진 그렇죠. 않았지 않냐. 예. 뭐 선거 큰 선거 지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너무 본인이 무슨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라. 뭐 예. 이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단체와의 그런 그 갈등도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게 나오니까 당내 응원군이 없는 상황인 건 틀림없이 맞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도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할 정치인의 한 명이고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 입각을 안 하고 당으로 예. 돌아와서 이제 본인의 입지를 넓히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제가 보기엔 당내에 이런 정치인들이 유력 주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좋은데 이제 예. 배타적으로 싸우면 모양이 좀 우습게 될 수 있어서 싸우면서 예전에 크는 거죠. 싸우면서 큰 건가요? 아직 지금 이준석 대표가 덜 싸워서 덜 컸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싸웠는데. 예.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전부 제압한 것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예.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그 쐐기를 박는 것을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부산을 벗어나지 말아라. 예.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었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윤핵관들이 다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것뿐만 아니고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돼가지고 예. 지금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권력의 무게중심이 그럼요. 확 바뀌었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 사이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결국은 당에서 자기 정치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어떤 국정 운영의 비전, 철학, 가치관 노선 이런 것들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오롯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이제 국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전장현, 장애인 차별연대. 장애인 단체 이거 지금 난리를 치면서 이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국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자신의 정치를 시작을 했다. 차별화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런 그렇다면 부분은 이제 윤핵관들이 보기에도 못마땅하겠군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그것이 뭐 지금 국정 인수위에 비전을 보여줘야 될 그렇습니다. 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동권 보장 시위를 가지고 여당 며칠 뒤면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싸우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수위는 그 이야기했다가 또 이준석 대표 제가 말씀드렸지만 뒷것에 관한하는 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인수위하고 이준석 대표가 또 싸울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인수위가 그냥 이준석 대표 사과하라는 말 대신 이제 직접 장애인 단체를 직접 만나는 거죠. 인수위원들이 만났죠.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어제,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자기 정치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 여기에 게 좀,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그 살아남을 수 얘기를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제도 저희가 이 전장애인 대표를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준석 대표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사과 없다라는 뜻을 또 내비쳤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단체라 하더라도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방법으로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미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장애인 혐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장애인 혐오가 성립하려 그러면은 제 구체적인 언행 중에 예를 들어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있다든지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물어보면 없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법의 엄정한 집행 이런 것들하고 다른 시민들의 이제 교통에 대한 불편 이걸 강조하겠지만 표현이 날도 서 있고 그러다 보니 당 밖에서 또 당 안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그 정치하는 스타일이 독특하죠.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를 마치 그 비디오 게임 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되고 뭐 격투기 게임 같으면 마지막 한 방까지 더 때려야 되고 예, 뭐 이런 그 모습으로 비춰져서 여타 정치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약간 예측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곧 되잖아요. 예. 이게 야당 대표하고 여당 대표하고도 또 역할이나 위상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언행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특정 장애인 단체가 정치적인 그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당의 대표로서 싸워야 할 때는 그 주장이 부당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라고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예. 뭐 이런 그 성 관련된 그 이를 문제에 옹호할 때? 대해서 옹호하거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할 때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죠. 이율배반이나 모순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렇다는 근데 말씀이시죠? 장애인 단체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이제 해당 단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걸 전제한 건 아니고 만약 그렇죠. 그렇더라도 예, 그 그걸 주장 가지고, 자체가 부당하면 모를까? 그 주장 자체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됐던 예. 어떤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면 그걸 갖고 싸우면 안 근데 되죠. 제가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했던 게 PC 정치적 올바름 뭔가 이래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이걸 이용했다. 그래서 사실 팬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그러느냐 이게 이제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른바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이번 것도 약간 우리가 뭐 다 그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대로 따져보자 이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어떤 심리 또는 성장 과정 또는 어떤 뭐 이 사고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있는 그대로 이제 평가하면 되는데 굳이 분석까지 해서 해야 될 정도까지 왔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제 장애인 단체들을 향해서 이제 비문명이다, 비문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비문명이라는 이야기는 곧 폭력이라는 이야기고 야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문명사회라고 했을 때는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 뭐 이런 분들의 어떤 배려. 행복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의 개인의 존엄성이 차고 넘치는 사회 또 이분들에 대한 단순한 배려를 넘어서서 이 배려를 말하자면 법과 제도로 예. 규범화 시켜내는 이런 사회가 문명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비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이준석 대표는 단순하게 어떤 사안, 현안에 대한 문제의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어떤 다양성, 다원성 이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완전히 일천한 예.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걱정이 드는 것이죠. 짧게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이게 잘난 것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책에도 공정한 경쟁에도 그렇죠. 그렇게 또 잘 하버드 나와 대학에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근데 보세요. 세상에 못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은요. 이 네이버에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거 무겁게 왜 머리에 넣어 댕기냐. 네이버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난 것으로 경쟁하는 것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자세 또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 잘난 것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예. 더 변별력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꼭 뭐 제가 뭐 조언을 할 그 위치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매사에 토론을 절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당 대표 전재수 의원님과 당 대표급하고만 한답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게는 토론을 신청하긴 했었는데 전재수 의원님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넣어보겠습니다.